합격훈련 오! 이 코스. 자, 사회복지 우리 실천에서 제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크게 세 기둥인데 근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까지 합쳐서 총 5개의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일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제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제 1장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 기술은 전문가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즉, 전문성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바로 과학적 기반과 즉 과학성과 그 다음에 예술적 기반 즉 예술성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학적 기반이 예술적 기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얘들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과학적 기반, 이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죠. 과학적 지식, 전공 전문 지식이니까. 하지만 예술성보다 과학성이 더 중요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 과학적 기반의 요소와 예술적 기반의 요소들이 시험에 그간에 여러 차례 나왔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게 10회 때 실천론에서 오히려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었어요. 기술론에서는 8회까지 아주 줄기차게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게 1장이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기둥이면서 1장인데 1장에서는 이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간간히 나온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둥으로 가져야 하는데 자, 이 두 번째 기둥이 바로 뭐예요? 바로 모델이에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 자, 이 실천 기술로는 사실은 이제 이 모델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집단 크게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 하나 있고 뒤에 기록과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요. 무조건 모델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모델의 첫 번째가 정신 역동 모델이 나오죠. 왜냐면 진단주의학파가 맨 처음에서 사용했던 모델이 진단주의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바로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그렇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 그게 그냥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단주의학파가 만든 모델이 심리사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 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바로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통합 모델인 과제 중심 모델이 나와요. 과제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모델하고 위기 개입 모델이 자, 우리 역량 강화 모델은 근데 실천론에서 이미 공부를 해버렸어요. 강점, 관점, 권한부여, 인파먼트 모델, 그리고 역량 강화 모델.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하게 되면 플러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까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 줄씩 두 번 나왔어요. 한 줄씩. 자, 그러면 이렇게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정신역동 모델.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인 겁니다. 이게. 자,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기억해야 할 거 뭐예요? 치료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통찰력 향상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초점을 두기보다 통찰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이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 그리고 이 정신역동 모델은 어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진단주의 학파.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거. 자, 자기 분석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용이한 거죠. 자, 그러니까 비자발적이고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역동 모델 다시 한번 얘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 통찰이다. 즉 통찰력 향상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개입 기법들이 중요합니다. 정신 역동 모델의 이 개입 기법. 자, 이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좀 알아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뭐예요? 훈습. 그죠? 뭐 당연히 자유현상은 여기에 해당되죠. 자유현상. 프로이트가 만든 기법이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중요한 거 직면. 직면 아주 중요하죠. 직면은 이 직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료화. 또는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전이화 그리고 역전이까지. 자, 이 전이와 역전이는 우리 실천론에서는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들의 차이점 뭐예요? 전이나 역전이나 둘 다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인물을 현재 인물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이는 뭐예요? 바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거죠.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게 역전이죠. 요거. 자, 일단은 이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또 해석도 있죠. 여기 해석도 수업 중에 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사의 직관과 직관력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 향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 모델로 와줘야 하는데 이 심리사회 모델은 이것도 이제 진단주의 학파가 만든 모델이란 말이죠. 심리사회 모델. 자, 여기서는 심리 그리고 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심리는 뭐? 개인. 사회가 뭐? 상황. 자, 다시 한번 심리가 뭐? 인간. 상황이 뭐? 환경.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자, 개인에 대해서 개별성.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다원성. 따라서 개별성과 다원성을 모두 다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적 개입이죠. 그죠? 환경에 대해서는 간접적 개입이죠. 자, 그리고 이 직접적 개입. 이 직접적 개입의 6가지
자, 먼저 뭐예요? 지시하기. 지지하기부터 할까요? 지지하기. 그 다음에 지시하기. 이 지시하기가 직접 영향주기죠? 제안이나 충고하는 거, 지시하는 거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탐색, 묘사, 그리고 환기.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찰, 그 다음에 고찰. 어떤 고찰? 개인 환경에 대한 고찰 또는 개인 상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유형 역동성 고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이렇게. 이 고찰로 나오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다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가족치료 모델에다가 거기다 계획기술 기법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나눠서 여기서 자, 이 직접적 이 개인 심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 분석 이론, 대상 관계 이론, 심리사회 이론, 자아 심리학.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뭐예요?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그리고 인류학, 역할 이론, 의사소통 이론.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이론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보고. 그 다음 이제 이 모델을 떠받치는 주요 가치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결정, 그 다음에 수용, 또 하나 더, 클라이언트와 사육사의 관계형성, 즉 협력적 관계. 자, 그것까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기법 중에서 여기 직접적 개입에서는 지지,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탐색, 묘사, 환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요게 특히 중요하고요. 자, 지시하기 직접 영향주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지지하기에서 이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재확신이라고 하죠. 안심기법이라고도 하죠. 등심이 아니라 안심. 등심이 아니라 안심이라고 했어요. 그죠? 안심. 예. 등심과 안심 둘 다 맛있죠. 근데 어떻든 이제 안심기법이에요. 안심기법. 자, 재확신, 재보증. 내가 보증해줄게. 뭐예요?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근데 재보증은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격려도 나왔고요. 초점화, 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심리사회 모델의 계획기법 중에 해당되고 있는데 거기 특히 이 환기의 경우 탐색, 묘사, 환기 이거 순서죠.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술하면서 말을 하면서 같이 감정이 묻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알았죠? 탐색, 묘사, 환기죠. 탐색, 소거, 환기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여기에 이제 일반화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일반화. 자, 일반화가 뭐예요? 얄롬의 집단치료 효과의 보편성과 같은 거예요. 즉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일반화를 얘기해요. 보편성은. 아,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알았죠? 이거죠. 자,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발달적 고찰. 이 발달적 고찰은 과거 경험이 현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가 학창시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 문제가 과거의 학창시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거 경험과 현재 기능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발달적 고찰인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이거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실천론에서 개입에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나눈 효시가 바로 여기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알았죠? 자, 이 정도. 자, 이건 이제 뼈대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것들까지 막 너무 들어가는 건 좋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온 것이어야지 돼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문장조차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 용어, 시험에 나오는 문장
거기에 좀 친숙해져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인지행동 모델의 경우에는 인지론과 이제 행동주의론에 이제 결합된 모델이란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인지행동 모델은 여기서 뭐 두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행동주의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인지행동 모델. 여기서는 자, 인지가 중요해. 인지. 즉, 비함적 신념, 자기 패배적 사고. 그러니까 신념, 사고, 인지적 오류, 인지. 알았죠?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생각인데, 자, 이걸 바꿔야지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지행동 모델에서 얘는 구조화된 접근입니까? 구조화된 접근이죠? 구조화된 접근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교육적 접근이죠? 구조화된 접근이면서 교육적 접근입니다. 이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에서 이제 두 가지 이론 인지치료 모델이 나오는데, 먼저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건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입니다. 인지행동 모델 또 하나 이제 또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거, 인지행동 모델.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앨리스를 합리적으로 바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막 혼자 중얼거린다고 했죠. 자기 독백, 자기 언어, 자기 대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 거? 앨리스 거. 그죠? 자, 소크라테스식 3문법, 즉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다음 이제 자, 백의 인지치료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바로 이제 인지적 왜곡인데, 인지적 왜곡은 이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인 거죠. 네, 부정적 자동적 사고예요. 자, 인적 왜곡에 해당되는 유형들, 이미 추론, 그 다음에 선택적 축약, 과잉 일반화, 그 다음 과장과 축소,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거기까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물론 얘들이 이제 또 12회 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걸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 일반화를 많이 질문 받아요. 이 과잉 일반화는 단일한 사건 또는 사소한 사건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기초해서 자기가 경험한 단일 사건 또는 사소한 사건에 기초해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또는 이제 유사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 적용하는,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이게 바로 이제 과잉 일반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남자한테 학대당했다. 학대당한 거예요, 진짜로. 학대 경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나를 학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과잉 일반화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내가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자, 남자친구가 떠났어요. 단일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이 사소한 사건, 단일 사건에 기초해서 그걸 이제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지금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에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절대로 또는 꼭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죠.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이 비합리적 신념 문제가 인행사에서 오히려 거꾸로, 인행사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11회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기술론이 아니라 인행사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걔가. 자,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서요. 인지행동 모델은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성이 있습니까? 없죠.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성이 제한적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수동적으로 참여합니까? 아니죠. 네, 적극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개입과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이어야지 됩니다. 그 부분 잘 좀 체크하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들이 쭉 있는데 뭐 경험적 학습이나 또는 인지 재구조화나 그리고 역설적 의도 또는 이 과제 수행, 모델링, 그리고 체계적 동감화, 사회기술 훈련 뭐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제 중심 모델로 가게 되면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통합 모델이거든요. 얘가 통합 모델.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을 우리가 실천론에서 얘를 어디서 봤냐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봤어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다 어디에 있었어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게 다. 알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용어.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들이 자, 이거를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경험적 기초 막 이런 말 나온 거예요. 이건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단기 치료이면서 통합 모델이어서 단기간의 종합적 개입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의 영향을 펄만의 문제 해결 요소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치료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 제한적. 자, 그리고 이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용어, 여기서 용어를 보게 되면 우선 이제 표적 문제죠. 표적 문제는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그리고 플러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문제합니다. 네, 이 말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알았죠? 동의. 네. 그 다음 이제 표적 문제는 2가지 내지 3가지를 선정한다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과제 중심 모델에서 또 중요한 용어 바로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제. 클라이언트의 과제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과제조차도 누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동의로 협의해서 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과제에서 하나 더. 면접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면접장 밖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이죠. 면접 중에만 실시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과제 중심에서 과제라고 하는 용어, 표적 문제, 과제라고 하는 용어의 2가지.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은 교육적 접근입니까? 아니죠. 교육적 접근은 아니죠. 얘는 구조화된 접근은 맞지만, 그래서 이제 개입 단계가 있죠. 얘도 구조화된 접근이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과 종결은 있고요. 종결 앞에 실행이 있어요. 자, 개입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요. 여기거든요. 요거 하나만. 문제 규명 단계 또는 표적 문제 규명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 단계 과업 중에서 얘하고 얘 이 2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 작성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만 알면 되고 시작 종결은 그 과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2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냈고 그간에 따라서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 반드시 알아야 하죠. 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과제
자, 과제를 개발하는 건 어디에서 하죠? 과제 개발 어디예요? 실행 단계에서 하죠. 실행 단계. 자, 이렇듯이 좀 알아야 돼. 장애물 검토하는 것도 문제 규명 단계예요? 아니죠. 실행 단계에서 하죠. 요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그다음 이제 이 역량 강화 모델은 우리 권한부여 모델 또는 강점 관점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것이 대화 단계, 그다음에 발견 단계, 그다음에 발전 단계죠. 요거 잘 순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들, 여기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잘 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위기 게임 모델이 있는데, 자, 위기 게임 모델은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 드렸었어요. 자,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걸 뭐라고 인식해요? 위기로 인식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기회로 인식합니다. 즉, 도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위기, 위험 또는 위협, 위험으로 인식하는 거죠. 위험. 또는 이제 이걸 위협 또는 상실로 인식해요. 위협 또는 상실로 인식. 무슨 말이냐면 사건 자체보다도 지금 여기서 주관적 인식 차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생됐어요? 지금 인식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 위험, 상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건설적인 길로 가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여기 건설적인 길로 가는 것은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로 오는 것은 무력감을 초래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회, 도전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를 기대하겠죠. 앞으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희망을 갖겠죠. 자, 위험, 상실로 생각하면 앞으로를 불안해하겠죠. 그죠? 앞으로가 뭐 하겠어요? 슬프겠죠? 슬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발생된 거 뭐예요? 인식 차이 말고 정서 반응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무슨 차이를 발생시켰어요? 정서 반응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고, 그다음 이제 위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끄집어 올려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위기 이전 기능 수준이죠. 그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이 위기게임 모델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곤란이 제시한 이 단계 반드시 자, 사회적 위험 취약해지고 촉진 요인 발생돼서 뚝 떨어지면 위기 단계로 떨어지고 나중에 회복하면 재통합 단계로 오게 되는 거, 이거 좀 알아놔야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하면 틀리죠. 감정은 부차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감정도 다르죠.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감정도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자,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로저스 현상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거에 초점을 둔다 하면 안 돼요. 현재. 그리고 사육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수평적, 그죠?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즉 협력적 관계로 보죠. 자, 비지시적이고요. 전문가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둥,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그 다음에 가족. 그래서 이 가족 대상 사회복 실천인데요. 결국은 가족 대상 사회복 실천, 가족. 자, 여기서 우선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가족에 대한 이해. 뭐 가족이니까 가족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뭐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 그 다음에 가족 변화 이런 것들 나오지만 이제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이론. 의사소통 이론. 자, 의사소통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무슨 기능, 무슨 기능?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 둘 중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왜?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구두점은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미치죠. 네. 즉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구속. 이중구속은 가족 유대관계를 강화시킵니까? 아니죠. 강화시키지 않죠. 네. 이중구속은 좋지 않은 의사소통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중구속은. 자,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는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야죠. 1차는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 그 다음에 2차 수준 사이버네틱스는 어떤 전문가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악, 수정될 수 있다로 봐버리죠. 그죠? 동일한 가족 양상이라 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사회 구성주의까지도 이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가족 문제 사정이에요. 8장에. 가족 문제의 사정에서는 사정 도구들이 나와요. 이 사정 도구. 사정 도구. 여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가계도, 그리고 생태도, 그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표가 있죠. 가족생활 주기표. 가족생활 주기표 또는 이걸 생애주기표라고도 하죠. 가족생애 주기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생활력 도표가 있죠. 가족. 자, 뭐 가족 앞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뭐가 있어요? 생활력 도표. 이 생활력 도표는 종단적 생활 사건.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생활 사건을 쭉 적게 되죠. 표로. 자, 그다음에 사회 관계망 그리드. 즉 사회 관계망 격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하고요. 자, 종단적 생활 사건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 생활력 도표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 관계망 그리드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주고 있고요. 사정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장이 바로 가족 치료 모델이죠. 이 가족 치료 모델은요,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 치료도 마지막 6번째 이야기 치료도 이렇게 계속해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6개 모델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그 중에 뭐 5개만 나올 수도 있는데 적게 나올 때는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12회 때부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왜냐면 12회 때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따라서 자, 이 가족치료 17회 때 3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5문제, 6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가 먼저 나오죠. 모델에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인데, 자, 뼈대를 바로 세우자. 가족 구조의 재구조.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시키는 거. 이때 가족 구조에는 가족 권력도 들어갑니다. 가족 권력. 그러니까 가족 구조 권력을 재구조화시키는 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획기법들이 중요한데, 계획기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뭐예요? 경계 만들기. 그 다음에 합류.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깨트리기. 그 다음에 긴장 고조시키기. 긴장 고조시키기. 그 다음에 과제 부여. 그 다음에 실현.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경계 만들기. 예. 경계 만들기는 자, 요렇게 여기가 블리딩 경계선. 즉 여기가 유리딩 경계선. 여기가 명료한 경계선. 즉 여기가 분명한 경계선. 자, 여기가 밀착된 경계선. 즉 여기가 모호한 경계선. 자, 경계가 거의 없다. 그러면 얘예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거의 없어요. 알았죠? 자, 유연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얘들이 얘와 얘 양쪽에 있는 것이 역기능적인 거죠. 얘가 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경계 만들기죠. 따라서 분리된 경계선에서는 여기로 바꾸려면 따로따로 놓으니까 지지적이고 통제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얘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 경계 만들기입니다. 합류는 라폴로 형성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좀 정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헨이죠.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 자, 원가족의 피는 못 속여. 요거였죠. 피는 못 속여. 원가족의 피는 못 속여.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의 뭐예요? 자아 분화. 자, 근데 여기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아 분화 수준이 떨어지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자아 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좋은 말이 나와줘야 하고요. 자아 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나쁜 말이 나와줘요. 그래서 알았죠? 그거하고 이제 여기서 계획기법으로는 먼저 다세대를 아는 것의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가계도죠. 근데 가계도나 생태도는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가계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근데 보혜는 아예 그 가족치료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가족치료 이론을 아예 가르치려고 했어요.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아예.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탈라버려요, 탈라. 알았죠? 탈라. 알았죠? 그래서 탈삼각화. 그리고 나 입장 취하기, 나 전달법 또는 나 입장 취하기라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탈삼각화가 또 계획기법 중에서 자꾸 이걸 예문으로 박스를 처리해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알았죠? 여기가 지금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 누구예요? 사티어.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 너도 경험해봐라. 즉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성장 모델이라고도 하죠. 자,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사티어는 가족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가족 규칙. 나쁜 가족 규칙을 어디서 한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총 5가지죠. 일치형, 불일치형. 근데 불일치형을 4가지로 나눴죠. 회유형, 기난형, 계산형, 초이성형. 그 계산형이 초이성형이죠. 그러니까 혼란형. 자, 이때 회유형이 아침형이죠.
계산형이 초의 성형이고 그다음 혼란형이 주의 산만형. 다 기억해야 돼 이거. 자, 근데 이건 의사소통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와 직결되죠. 자, 의사소통을 불일청에서 일청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 자존감을 향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자신, 타인, 상황 존중하냐 무시하냐 기억나죠? 자,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존중하는 게 뭐였죠? 바로 나와줘야 하는데 초의 성형, 계산형이었죠? 네, 초의 성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기법인데요. 계획기법. 계획기법 중에서 가족 조각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얘에서는. 그 다음에 가족 그림도 시험에 나왔어요. 가족 그림도 누구 거다? 사티어 거다. 그 다음에 빙상기법. 빙상기법도 사티어 거예요. 17회 때는 이걸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에다 집어넣어 트리게끔 냈었는데요. 요 정도가 나왔어요. 뭐 더 있긴 하지만 근데 시험은 이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 계획기법도 무조건 다 안기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온 것부터 일단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고 아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어떻든 시험을 지금 앞두고 계속 그걸 기출문제 통해서 이걸 점검을 하시되 일단은 나왔던 것들 좀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도 얘도 단기 치료이고 얘는 강점 관점이죠. 해결 지향적 질문.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이론적이고 규범적입니까? 아니죠.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입니다. 그죠? 예.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나오거든요. 그죠? 탈비, 비탈.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질문들이 나오는데 해결 지향적 질문에서 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적 질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이 관계성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면 문제만 푼다고 또 이게 이게 공부가 튼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만 또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문제로만. 당연히 이론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문제를 또 풀어줘야 하는데 자,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나온 것이 바로 목표 설정 그리고 메시지 작성, 전달, 과제 부여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한계점, 임시 대응적 응급기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한계점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예요. 전략적 가족 치료. 자, 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자, 여기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즉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는 거죠. 문제 원인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뤄온 문제 해결 방법과는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악순환 고리로부터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입기법은 여기는 아까 이제 뭐 예외 질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변화 질문이나 또는 이제 기적 질문이나
또 뭐가 있죠? 예외 질문,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생존 질문을 이거를 대처 질문이라고 하죠. 대처 질문, 그리고 극복 질문이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질문, 그리고 척도 질문. 이런 질문의 종류가 있고요. 해결 지향적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그다음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여기는 이제 역설적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역설적 지시. 자, 이 역설적 지시는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 기법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역설적 지시를 뭐라고 나와버렸죠? 치료적 이중구속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치료적 이중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 이론에서 이 이중구속은 더블 바인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거기서는 이제 좋지 않은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중구속을 치료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 지시예요. 근데 역설적 지시는 셋으로 나누죠. 증상 처방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제지 기법, 그 다음에 실현 기법. 자, 요거. 예. 자,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순환적 질문하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재구성. 즉 이걸 뭐라고 하죠? 재명명. 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재정의. 또는 재규정. 이라고 하는 거. 자, 클라이언트가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요. 잔소리는 너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야기 치료인데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야기 치료. 자, 일단 여기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뭐죠? 누구예요? 얘하고 얘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죠. 그죠? 자, 이야기 치료의 문제 내재화와 문제 위원화, 이게 이야기 치료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바로 문제 위원화죠. 위원화 나오면 무조건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반드시. 네. 이야기 치료로. 자, 요렇게 이제 가족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봐봤고요. 이제 4번째 기동. 사실상 이제 기술론에서 굵직한 걸로 보면 이제 3번째가 되게 되는데, 자, 4번째. 바로 집단입니다. 즉, 집단 대상 사회복 실천이에요. 집단. 자, 그런데 이 집단은 3인 이상이 모여서 보통 이제 2인 이상이지만 우리 이제 실천에서는 사회복사가 있으니까 사회복사 말고도 클라이언트가 2명은 되줘야 하니까 3인 이상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3인 이상이 모여서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죠?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해요. 집단 과정이라고. 자, 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이 바로 집단 역동이죠. 집단 역동, 집단 역학, 집단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집단 역동성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구성 요소 4가지가 뭐죠? 첫 번째 집단 또는 집단 역동. 왜냐면 집단 안에 이제 집단 역동은 들어가 있으니까 집단.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집단 성원, 그리고 집단 지도자.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사회적 목표 모델.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모델과 그리고 사회적 목표 모델 다음에 나온 게 치료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 모델을 혼합한 상호작용 모델.
자, 거기서 이제 집단의 크기가 가장 큰 건 사회적 목표 모델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모델, 그 다음에 치료 모델.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역할, 여기는 교사, 여기는 중재자, 여기는 전문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고요. 자, 공동지도력, 뭐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집단 대상 실청, 자, 이게 10장, 그 다음에 11장, 이게 12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각. 먼저는 집단 대상 실천. 대상 실천이고, 그 다음에 집단 역동성, 그 다음에 집단의 발달 단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이제 이 안에서 그 11장에서는 집단 역동성인데, 이 집단 역동성에서 집단 역동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하위 집단이나 또는 뭐 집단은 하위 집단이 뭐냐, 집단 사회복 실천의 하위 집단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집단 그 내에 존재하는 끼리끼리 이렇게 있는 그 집단이에요. 하위 집단. 자, 근데 이 전체 집단과는 다르게 이 하위 집단과 그러니까 하위 집단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전체 집단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하위 집단이 이제 특정 하위 집단이 다소 위에 그러니까 다른 집단의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그 시험에 몇 차례 나온 거 그거 잘 알아야죠.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집단 역동성에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집단 발달 단계는 뭡니까? 먼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특히 제가 이 준비 단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있었죠. 사육사의 역할. 요거 좀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준비 단계의 이 과제에서 집단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 그죠? 물론 이제 기관 승인 먼저 받아야 돼요. 집단 계획서 수립하고, 그렇죠? 현재 기관 승인. 그 다음에 집단 구성하죠, 여기서. 여기 집단 구성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동질적인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 그죠? 이걸 고려해야 하고. 개방형 집단으로 할지, 폐쇄형 집단으로 할지, 이거 고려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전 모임하죠? 즉, 사전 면접이라고 하는 거. 자, 초기 단계에서 여기서는 특징이 뭐예요? 이 단계에서 긴장이 높죠. 불안이 높죠. 기대감도 있죠. 자의식은 강하죠. 자의식 강해요. 네, 자의식 강해요. 아직 서로 집단 성원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의식이 강해요. 우리 보면 밴드에도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50세인데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셔요. 또는 제가 50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53인데 뭐 이렇게. 근데 더 많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우리 지금 1급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예. 자, 60대 후반도 계시고요. 70대 초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내가 많다는 얘기를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자의식이 아직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 자의식이 강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기 소개예요. 집단원 소개. 그러니까 집단원 소개죠. 집단원들이 이제 소개해요. 원들이 서로 이제 소개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간 단계가 개입 단계인데 개입 이전에 계약서 작성. 그래서 집단 계약을 여기서 해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집단 사정이에요. 집단 사정. 집단 사정. 자, 근데 이 집단 사정 도구가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상호작용 차트.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집단을 막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여기서 보면 오리엔테이션 탐색 시험 단계가 여기 초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학자의 구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4단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노던의 구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오리엔테이션 탐색 시험 단계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자, 여기 집단 사정, 그러니까 집단 회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것도 나왔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회기 시작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집단 사정 도구,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상호작용 차트, 어휘 분별 척도, 즉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하는 거, 요거. 그다음 이제 중간 단계는 여기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이때 저항하는 집단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니터링이 당연히 있겠죠. 중간은 개입 단계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종결 단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자, 거기 우리 그 사회복사 역할에서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는 이미 시험에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준비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으로 가죠. 기록. 자, 이렇게 기록 평가로 가게 되는데요. 평가는 실천의 과정론에서 이 평가를 봤었던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 기록하고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평가는 또 조사론에서 이제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 했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론에서 단일 사례 연구.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 이제 결국 이제 이 기록인데, 기록은 4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정 기록. 일단 기록의 목적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기록은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한 문제 나왔어요, 계속.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오는데 과정 기록. 그래서 이렇게 역대기출 문제를 저는 이제 1회부터 17회까지 쫙 다 분석하고, 그걸 회차별로 분석한 게 아니라 회차별에서 다시 그걸 진도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조화시켰듯이 각 챕터별로 다 해당되는 문제들을 집어넣고, 그에 해당되는 이 챕터 내에서도 순서대로 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챕터에서는 어디가 나오는구나, 계속.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어디가 안 나오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 기록, 그 다음에 뭐예요? 요약 기록. 그죠? 그 다음 이제 문제 중심 기록. 문제 중심 기록에서 SOAP. 비누가 아니죠? SOAP.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책 기록. 자, 이야기책 기록은 이 과정 기록이 둘로 나뉘죠. 직접 인용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기록으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요약 기록과 과정 기록의 간접 인용 기록이 바로 이야기책 기록에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정보 복구가 용이하다 그러면 틀리죠. 일단 과정 기록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이지 않죠. 그다음 이제 장기간의 개입에 필요한 것은 유용한 것은 요약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과정 기록은 기록자의 기억 능력이 중요하고, 요약 기록은 기록자의 그냥 능력이 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기록과 좋지 않은 기록에서 좋은 기록, 이런 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SOAP 이거 이제 적용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17회 때도 이게 이제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기록 물론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실천론에도 이 과정 기록이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실천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실천 기술론에서는 그간에 계속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 내용 자체는 잘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실천 기술론을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교시에서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요거 다음에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을 향해서 계속 전심전력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